여러분 회사 옆자리 하청 직원 내일 출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올해 신규 채용 공고는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고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사업 철수를 공공연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 법을 20년 넘게 피 흘려가며 만들어낸 민주노총이 지금 그 법을 없애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시행 2달도 안 남겨놓고 왜 뒤집으려는 걸까요? 노동자를 지키겠다던 법이 어쩌다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칼날이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죠. 시작은 쌍용 자동차 파업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가 파업 노동자들한테 수십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때렸어요. 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위로금을 넣어 보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퍼지면서 법안 이름까지 된 거예요. 사연은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따뜻한 이름 뒤에 숨은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의 골자를 쉽게 풀어볼게요. 원래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따지려면 자기를 직접 고용한 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하청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곳은 대기업 공장이에요. 작업 지시도 대기업이 하고 근무 시간도 대기업이 정합니다. 월급만 하청 사장이 주는 구조인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한테 직접 교섭하라는 내용이에요. 하청 노동자도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죠. 문제는 이 법이 현장에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기업 하나의 협력업체가 몇 개나 달려있는지 아세요? 적게는 수십 개, 많으면 수천 개까지 있어요. 이 하청업체들 노조가 전부 원청한테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 경영진은 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공장은 돌려야 하는데 협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 대다수가 올해 노사 관계가 심각하게 불안해질 거라고 답했어요.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안전장치를 하나 넣었어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겁니다. 하청 노조 수십 개가 따로따로 들어오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의 창구로 묶어서 교섭하라는 취지였죠.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노총이 폭발한 겁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법의 핵심을 완전히 죽이는 장치라는 거예요. 하청 노조마다 요구사항이 전부 다른데 하나로 합치려면 노조끼리 먼저 합의를 봐야 하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교섭 자체가 무산된다는 논리예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시행령 즉각 폐기를 요구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반대편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경영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너무 느슨하다고 봐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너무 넓게 잡아놔서 하청 노조가 분리 교섭을 신청하면 결국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교섭 창구 단일화가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됐다는 비판이에요. 정부가 노동계 눈치도 보고 경영계 눈치도 보다가 결국 양쪽한테 다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 하나 만족하는 쪽이 없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논점이 하나 있어요.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기관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공공기관 예산은 정부가 짜요. 인건비 총액도 정부가 정하고 정원도 정부가 통제합니다. 그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정부 아닙니까? 실제로 노동계 일각에서는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교섭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장관 임명 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죠. 정부는 공공정책의 결과를 노사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대요. 장관은 교섭 창구 단일화가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손대기 어렵다고 했어요. 시행 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데 노동계는 시행령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3월 10일 시행일은 코앞인데 노사 양쪽 다 불만인 채로 출발하게 생겼어요. 외국 기업들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같은 외국 기업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한국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내용이에요. 외국 기업 대상 설문을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업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달랬는데 이걸 본 노동계는 또 정부가 기업 편만 든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불이 안 붙은 데가 없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대응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이나 거래처 교체였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강성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는 거래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하청업체 퇴출의 빌미가 되는 셈이죠. 국내 사업을 줄이고 해외 사업 비중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더 절박해요. 대기업이야 법무팀도 있고 노무 전문가도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끼어서 분쟁이 터지면 거래 축소나 계약 갱신 거부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보호하겠다는 대상이 오히려 법 때문에 더 위태로워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조 증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세종에 있는 한국 GM 물류센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가 곧바로 전원 해고를 통보했어요.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이냐 사업 구조 조정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금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이고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쓰면 법적 분쟁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로봇은 노조도 안 만들고 파업도 안 하니까요. 물류와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화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으로서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겠지만 그 결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결국 노동자한테 돌아오는 피해잖아요. 보호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없애는 촉매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원래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참여한 노조원 전체한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달라져요. 각 개인의 책임 비율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수천 명이 참여한 파업에서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일일이 증명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반면 노동계 입장은 정반대예요. 그동안 기업들이 수십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무기로 써왔다는 거거든요. 노동자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파업 자체를 위축시켜 왔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손해배상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도 있었죠. 노란봉투법이 이런 악용을 차단해서 정당한 노동운동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논리입니다. 양쪽 주장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거죠.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된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뿐이라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봐요. 반대쪽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법적 분쟁만 폭증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법원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기준이 잡힐 텐데 그 과정에서 기업도 노동자도 전부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말살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경영계는 시행령만으로는 혼란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일단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고치겠다는 입장이에요. 외국 기업들은 투자 축소를 경고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하청 정리와 해외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불만인 상태로 시행일을 맞이하게 생긴 거예요. 3월 10일 이후를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제조업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노사 갈등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외국 기업들이 진짜로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중소기업 부도율이 계속 오르면 하청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반드시 지켜봐야 해요. 노동계는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했어요.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정부의 통제권도 크니까요. 공공부문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되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설. 이게 경제가 무서운 이유예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법을 만들 때 현장에서 벌어질 충돌을 충분히 예측했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려워요. 교섭 절차도 불명확하고 사용자 판단 기준도 모호합니다. 시행령으로 보완하려 했더니 노사 양쪽 다 거부하고 있고요.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보다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100배는 더 어렵다는 걸 노란봉투법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법이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느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